그리고 이제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동소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공용 부분에 관해서입니다. 공용 부분은 이제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진짜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전유 부분이고,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사실은 터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유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업종을 변경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집합건물법에서 뭐 어떻게 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업종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특별한 법률이 있고, 이제 건축법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법에서 뭔가 제한을 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거기 이제 건축법에 위반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전유 부분을 이제 사용하는 것도 이제 보존의 해로운 행위라든가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라는 판단이 되면은 이거는 집합건물법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주거의 용도로 분양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규약 같은 거로 이제 마음대로 이제 구분 소유자들은 이제 전유 부분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잘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에 있어서는 뭐 개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약을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아니면은 몇 센치 이상의 개는 좀 사나울 수가 있고 뭐 애기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키우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규약을 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전유 부분의 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구분 소유자들이 알아서 제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그 제한을 하는 거를 좀 위반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규약의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어떤 하지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뭐 이제 전유 부분을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고, 사용을 금지했는데도 얘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경매 청구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합건물법에서 나와 있는 개념은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사용, 보존, 관리, 변경,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용 부분의 변경이고, 이제 사용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보존 같은 경우, 보존 행위는 이제 각 공유자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결의 필요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보존행위냐, 관리행위냐, 이제 변경행위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은, 보존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관리행위는 이용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량하는 행위이고, 변경하는 행위는 이제 이용 가치를 증대하는 행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개념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존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상을 유지하는 거고, 이제 뭐 이제 정부가 나갔다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같은 정부를 이제 갈아 끼우고 어떤 뭐 이제 건물을 청소한다라든가 뭐 그런 이제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행위가 이제 보존행위고, 보존행위 같은 경우는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이제 관리인이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집합건물법은 어떠한 결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이용하고 개량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판례에서 좀 대표적인 거를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그 외벽에다가 이제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런 거는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규약으로 이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2층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층 구분 소유자가 알아서 정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약으로 정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규약에서 정할 때 있을 그런 규약이 있을 때의 문제인 것이고, 이제 그런 규약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에 있어 관리 행위고, 관리 행위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통상적인 결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설치하고 아니면은 철거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 어떤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또 아니면은 그 설치를 이제 제거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이제 통상 결의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귀찮다라고 하면은 이건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규약이 반드시 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은 규약이 이제 집합건물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는 이제 규약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회의 소집에 대해서 집회 소집은 정기관리단 집회, 임시관리단 집회 두 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그리고 집회 소집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이 소집을 하는 게 원칙이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다. 그러면 이제 구분 소유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있는데 관리인이 안 하더라. 그러면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모여가지고 법원에서 허락을 얻어가지고 이제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회 소집 통지 이건 이제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라는 거고 통지 방법이라든가 시기, 그 다음에 통지 장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합건물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4조라는 그 조문 하나로 이제 집회 소집 통지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이 이제 이 뭐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거는 이제 바뀌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합건물법의 집회 소집 방법을 이제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집회 소집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집회 결의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 방법이라든가 시기 그리고 통지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회의 소집 이제 집회의 어떤 결의 그런 거를 이제 정말로 이제 이 결의가 효력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지 방법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통지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통지 상대 이제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결의의 사항 이제 그러면은 이제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결의를 할 수가 있고 그 이제 직접 이제 모여가지고 모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새롭게 한번 결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또 이게 내가 듣지도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결의가 이루어졌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집합건물법은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좀 예외가 있는 경우는 이제 통상 결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공용 부분의 일반적인 그냥 관리 행위라든가 이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정함을 둘 수가 있는 거죠 규약으로. 그리고 의결권의 행사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의결권, 의결 방법 해서 37조, 38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기본적으로 의결 방법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율이라고 하는 게 제12조에 규정된 지분의 비율이라고 하는데 12조를 보시면은 이제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조항이죠. 내가 10개 전유 부분에서 7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70%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집합건물법은 구분 소유자의 수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구분 소유자의 수를 요구하지 않으면은 부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7개 전유 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전유 부분을 각 한 사람씩 갖고 있다 그러면은 구분 소유자는 4명이 되는 것이고 4명 중에 어떤 한 명이 그런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결정을 자기 혼자
좌지우지할 수 없게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구분 소유자의 수라고 하는 머릿수거든요. 구분 소유자의 머릿수,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4명이다라고 하면은 4명 중에서 어떤 과반수다 그러면 3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 소유자 어떤 혼자서 이런 거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계산을 좀 복잡하게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결의가 되게 어렵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일단 이 법의 태도가 그렇게 이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되고, 이제 모든 규정에서 그 구분 소유자의 수라는 요건을 다 충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결권의 행사 방법, 이제 의결권은 이제 서면이라든가 전자적 방법, 그 다음에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직접 참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4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결 종족수를 보시면은 이제 5분의 4 이상,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80%를 동의를 해라. 그리고 4분의 3 이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5분의 4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4분의 3 이상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4분의 3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4분의 3이라고 하면 75%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75% 동의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4분의 3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일단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한 3분의 2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그게 있고, 이제 법무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의원입법에서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낮추고 있는, 예, 그런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 언제 개정이 될지 모르고 제가 개정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렵지만, 일단은 지금 현행 법령에 대해서 일단은 아셔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 75% 정도가 동의를 해야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항은 이제 보통 결의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인을 이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선임을 해야 되는데, 관리인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의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집합법률법은 이제 4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2번이 이제 좀 중요한 거죠. 이제 각 구분 소유자에게 이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이 다음 강의인가요? 거기에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를 청구할 수 있는 관리인의 권한인 거고, 1번에서는 이제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을 위한 행위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 관리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단의 어떤 결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보존 행위밖에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관리 행위는 이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면은 이제 공용 부분의 관리 행위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리고 관리인이 보고 의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26조에 나와 있고, 관리인의 보고 의무는 시행령에서 8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법률법이 아무리 사법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인의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또 이제 보고 의무를 해태했을 때 과태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집합법률법은 과태료 규정이 이제 제 66조인데,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없지만은, 이제 관리인의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 의무 해태를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 가능하다는 거고, 뭐 이러한 보고를 의무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데 집합법률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관리인을 그래 좀 뭐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그냥 해임을 청구한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거를 해라라는 거고, 관리인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떠한 요건도 필요 없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은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임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임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든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과반수만 동의를 하면은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항을 보시면은 이제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한 명이 이제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이제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을 때는 근데 요건이 필요한 게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다. 부정한 행위를 한 것 같다. 아니면은 일을 너무 안 하더라. 그래서 건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비만 늘어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을 이제 각 구분 소유자가 이런 사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때는 이제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법원에 청구할 때는 이제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 없이 이제 법원에서 이런 부정한 행위가 있으니까 이제 관리인을 해임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임 청구의 소 이런 거를 뭐 제기를 하면은 당연히 해임의 효과가 발생하고 뭐 이런 거를 해임의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제 관리인의 직무집행 정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관리 공백 상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임시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한다라든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관리가 계속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법원에 청구하고 따로 또 아니면은 고소고발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여부를 묻는 거거든요. 고소하고 그러는 거는 집합건물법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예. 경우에는 어떻게 그 두 개를 하셔야 되는 거죠.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예. 이제 형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횡령죄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형법에 이제 위반이 돼가지고 이런 거를 결국에 벌을 주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벌금이 과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이제 가까운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횡령 뭐 사기 뭐 이런 거는 이제 형법의 위반인 거고 이 법에 집합건물법에 만약에 없다고 할지라도 형법은 또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 횡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 알려가지고 이 관리인을 뭐 구속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예.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이 법 태생 자체가 어떤 사법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가 권리가 있다, 얘가 권리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해임하고 또 해임과 동시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구분 소유자에게 그러면은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청구 결국 돈을 청구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해임을 해가지고 관리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합건물법은 규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뭐 횡령죄로 해가지고 이게 형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관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26조의 2와 26조의 3으로 해가지고 2012년도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집합 건물이 이제 점점 이제 큰 집합 건물이 있을 수가 있고 큰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관리비가 통상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끔 이걸 막는 그런 거죠.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관리위원회에서 일단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리위원회 의결 방법, 뭐 이런 관리위원회 소집, 뭐 이런 거는 이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뭐 이런 서면이라든가 대리인 선임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직접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이 그 건물에 사실상 살고 있지 않는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서울에 집합 건물이 있는데 나는 뭐 제주도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선임 하나만인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선임을 했는데 직접 참가를 할 수도 없고 또 서면이라든가 대리인을 통하여 이끌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결국에 이거 신중히 선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그 건물에 좀 살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어야지 그 건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사실 그 건물에 살지 않는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그 건물의 뭐 가치라든가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많지만 일상적인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구분 소유자들은 사실상 이제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좀 선출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좀 적당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냥 소유권을 가지는 자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주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뭐 규약으로 또 제한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결격 사유 이거는 이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뭐 미성년자라든가 또 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격 사유인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관리단이라는 게 있고 관리인이 있고 관리위원회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굴러가야지 이제 집합 건물의 관리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행정청이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건물의 관리에 대해서 무언가를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집합건물법에는 일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관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단, 그 다음에 관리인,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가 그 제대로 된 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이 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야지 집합건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